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조금 일찍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동안 20평대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비좁게 살았다가 47평이나 되는 곳에 살게 되니 살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인 저에겐 아들들에게 각각의 방을 줄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럽더군요. 물론 상당히 빚진 덕에 살 수 있었지만 일단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살림살이는 오래되고 낡아서 버리게 되었고, 새로 다 장만하느라 돈도 꽤나 들었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다소 작은 사이즈의 방이 함께여서 합해서 모두 5개였어요. 시댁 식구는 시누이가 한 명 있었고 아주버니는 정기적으로 전국을 걸어 다니다가 그거를 하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시누이와 함께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남편과 제가 그런대로 형제들 중에서는 집장만도 빨리 했고 또 잘 버는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는 아주버니 대신에 알게 되어서 남편이 장남 노릇을 해왔어요.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살던 허름한 주택을 개조해서 혼자서 살고 계셨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널찍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신우이는 집장만도 하지 못했고 육아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가 다시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집들이 하라는 말에 이사를 한 후에 시댁 식구 다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시면서 입을 쫙 벌리시며 좋아하셨는데 신우이는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눈치가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형님 해도 아직 집장만도 못하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조심스럽더군요. 저는 그렇게 집장만 해서 두 번째 집들이를 했으니까요. 그런지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김치 좀 담갔는데 갖다 주려고 한다. 비번 좀 가르쳐 주겠니?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주말에 가지러 갈게요. 아니다. 내가 심심하니까 서울 바람도 쐬면서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별 생각도 없이 비번을 가르쳐 줬었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웬 이상한 시어머니 짐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내가 쓰던 부엌 살림이다. 왜 쓰던 걸 가져오셨어요? 아, 내가 여기서 잠시 쓰려고 그런다. 네? 여기에 계신다뇨? 아유, 너는 어째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너희 집 들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여기 있겠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았더니 집안에 어머니가 쓰시던 침구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놓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정신 사납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서재방으로 쓰던 방에 있던 책상과 책들을 안방에 다 몰아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시어머니가 짐들을 쌓아놓으신 곳인 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기가 막힌 책에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 오면서 너네 집에 살림살이가 웬만큼 다 있으니까 다 버려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다 내 손때가 묻었는데 버릴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 말을 듣고 헬스기구를 넣어뒀던 작은 방까지 가보니 시어머니의 잡다한 물건들이 창고에 주르르 쌓여 있어서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예쁘게 새 집에 어울리게 모두 다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놓았는데 집 자체가 시어머니가 오심으로써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 순간 화가 난 제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김치 갖다 놓으신다면서 비번 물으시더니 감쪽같이 몰래 이사를 오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가 난 표정으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이사 온 것이 넌 싫은 게냐? 아니, 왜 제 허락도 없이 어머니 마음대로 짐을 싸우신 거예요? 내가 네 허락을 꼭 받아야만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온단 말이야?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 이제 보니 너 아주 못된 며느리구나. 세상에 시어머니가 자식 집에 살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튼 어머니, 당장 여기 있는 어머니 친구들 싸들고 어머니 집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깐 저희 집에 계시는 건 괜찮아요. 여기와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안 됩니다. 아셨죠? 아이고야, 네 시어머니 갈 곳도 없는데 길바닥에 나 앉으란 말이냐? 갈 곳이 없다고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되는데 갈 곳이 없다니요. 그랬더니 완전히 골 때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던 집은 이미 팔렸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들과 함께 살려고 한다. 네가 싫든 좋든 간에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살 거니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억지를 쓰시는데 대화가 도통 되질 않았어요. 이삿짐 어떻게 혼자 옮기셨냐고 하니까 시누이가 와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조장해서 저희 집에 아파트 평수가 넓고 하니까 들어가 살려고 했을 게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죠. 아가씨, 어머니가 나한테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사를 오셨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엄마가 언니한테 말한 줄 알았죠. 그리고 지금 알았으면 됐지 않아요? 엄마도 언제까지 그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사시게 놔둘 건데요. 아들은 그렇게 넓고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엄마도 그런 집에서 사셔야죠.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누가 옆에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왜 말도 않고 몰래 이사를 어떻게 했냐고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시누이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어디다 대고 큰 소리예요, 올케 언니? 우리 엄마 구박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라고 하고는 또 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통화를 하면서 신경질을 내시면서 제 옆에 계셨는데 화딱지가 나서 서재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어머니가 그냥 며칠 저희 집에 계시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침착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가 가실 데가 없어서 우리 팔자가 어머니 모시고 살 팔자인가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파셨대. 처음부터 우리가 넓은 집 이사 와서 여기서 살고 싶었던 모양이야. 우리 집 정리되는 거 기다리다가 미루고 말도 않고 있다가 오신 건가 봐.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니? 이게 다 당신 동생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속도 모르고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화를 냈더니 되려 자기가 큰 소리 쳤어요. 당신 가만히 보면 내 동생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 왜 말끝마다 더 내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 동생이 뭐 어쨌다고 그런 말을 꺼내고 그래? 말 다 했어? 뭐라고? 자격지심? 말 같은 소리를 해. 어째 네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본사가 다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해서 본질은 놔두고 감정 싸움으로 남편과 대판 다투게 되어서 서로 말다툼을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머니를 나가시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고요.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나 아주버니도 있는데 애써서 돈 모아서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왔더니 잘 살고 계시던 집도 팔아치우고 막무가내로 밀고 쳐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만 싸우자면서 내일 다시 조용히 얘기하자면서 방을 나가버렸죠.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는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길을 쓰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내놓았다던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와서 시어머니 집을 판 돈을 시누이 계좌로 모두 다 입금했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거 엄마가 나 집 사라고 주신 돈이에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집 없이 자주 이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가씨, 그럼 그것도 저에게 숨기려고 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아빠가 오죽 언니가 싫어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남이에요? 우리 오빠 집에 들어가 사신다는데 언니가 어쩔 건데요? 형제 중에 잘 사는 사람의 부모님을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 함부로 당연하다고 말해요. 집을 팔았다는데 어머님은 돈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어머니 집 판돈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디다 함부로 어머니 집 판돈을 손을 대요? 당장에 어머니 통장에 그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두고 봐요. 미쳤어요? 엄마가 준 돈인데 언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시누이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었으니 두고 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님께 잠시만 시누집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친정 식구들과 못한 집들이를 할 예정이라서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택시를 잡아드렸어요. 한층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의심도 없이 그럼 나 갔다 오마 하며 시누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는 사이 용달차를 불러 시어머니 짐들과 물건들을 몽땅 실어서 시누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마 없이 혼자 사셨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꾸어 버렸고 친정아버지가 살던 집도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죠. 그동안 늘 혼자 계셔서 자주 못 가봐서 마음에 쓰였는데 이참에 모시고 살자며 시어머니 이삿짐을 보내버리자 난리 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대고 치를 떨었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방을 꾸며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모시게 되어서 딱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고 웬만한 오래된 물건들을 친정아버지 의견을 물어서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신우 시어머니의 빗발치는 전화에 남편은 한 걸음에 회사를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고 뜻밖의 장인어른이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눈 마주치더니 자네 왔는가? 내 딸이 자네가 바쁘다고 말도 하지 않고 알아서 나를 모시겠다고 했다는데 내가 참 우리 딸과 자네한테도 고맙네. 장인도 부모라면서 모시고 살자고 했다면서. 고맙네, 고마워.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말을 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어머님은 아가씨가 모셔야지. 아가씨가 어머니 집을 팔게 하고 그 돈도 가져갔는데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드린 거고 나도 내 아버지 챙겨야지. 안 그래? 뭐? 유진이가 엄마 집 판돈을 가져갔다고? 그래. 그런 싹퉁머리 없는 네 동생을 그런 짓을 했으니 당연히 어머니는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두 분 다 모시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 살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튼 너 우리 엄마를 속여서 내 동생 집으로 보냈니? 말도 없이 엄마를 보내버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집에 쫓아오겠다고 하는 걸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조용한 거야. 네가 알아서 잘하든지 말든지 해. 그건 네 동생이 먼저 했으니까 그대로 되갚아준 것뿐이니까 말 잘 전해. 나도 할 수 없었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한테 시어머니 집을 팔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똑부러지게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해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산다고 했더니 열불이 나서 땅을 치셨지만 남편이 그랬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들어와 사신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인어른도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모셔야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떠넘기고 시어머니 집 판돈으로 집 장만하려고 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살게 되었습니다. 딸 집 장만 해주는데 보태주고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한 건 본인인데 어째서 시누는 울상이더라고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른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 또래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 이야기도 보내면 재미있을 것 같아 보내봅니다.
저만큼 인생이 박복한 여자도 없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은 자식인 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제 위로 하나 있는 오빠만 어와둥둥하며 키웠어요. 아이에게 하기에는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지만 제가 그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호되게 혼을 냈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겨우 그까짓 걸로 눈물을 흘려? 그리고는 오빠를 품에 안고 아이고 우리 장남 씩씩하기도 하지 라며 저를 괴롭힌 오빠를 오히려 칭찬했어요. 평생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오니 가족에 대한 정은 진작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자는 굳이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의견에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는 가지도 못하고 바로 미싱 일을 하며 돈을 벌어왔어요. 애초에 저 역시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서 학교에 가지 못한 건 괜찮았어요. 중학교 다니면서도 변변찮은 친구 하나 없이 늘 혼자 지냈었거든요. 고등학교 가봤자 그런 외로움이 똑같이 이어질 테니 제게 학교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온다면 부모님도 우리 딸 대단하네 라는 말을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홀대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 푼이라도 더 손에 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같은 미싱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쟤는 정말 독해 라면서 수군거리고 제게서 멀어지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차피 원래 친구 같은 거 없는 인생이었으니 그리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돈을 벌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셨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장남을 위해서 돈 벌어오는 게 도리다. 저는 저희 집에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남인 오빠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어떠한 물건 정도에 지나지 않았죠. 미싱 공장에서 일하며 처음 봉급을 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봉투를 드렸을 때 칭찬을 바라는 저에게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내뱉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서야 저희 집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속이 빈 채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제가 평소보다 돈을 조금 가져오면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돈이 적어? 넌 집안을 생각도 안 하니? 그러다 제가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오면 칭찬 한마디는커녕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라며 제가 이 정도 금액의 돈을 가져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굴었어요. 그 짓을 몇 년간 이어오다가 저는 결국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미운하고나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과 떨어지고 정말 저 혼자 되었다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눈물만 흘리며 보냈어요. 잠을 잘 때면 자꾸 꿈에 부모님과 오빠가 보였고 그 꿈 속에서 저는 사랑받는 막내딸로서 화기애애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너무 행복해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는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라는 차가운 현실에 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뜰 때까지 밤을 샌 적도 많습니다. 그때 병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추측하기론 제게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제 한몫 건사하고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저도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날 사랑해주는 남편과 자식들, 그렇게 오손도손 살고 싶어. 하지만 그 흔한 연애는커녕 친구조차 없던 제게 갑자기 사귈 만한 남자를 만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을 지경이었죠. 불행 중 다행히도 그때 당시 제가 일하던 도배집 아주머니가 참 사람도 좋고 서글서글한 분이었는데 제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낸다는 걸 알고 언제나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배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내가 우리 은결씨 정말 좋은 여자니까 남자도 하나 없이 사는 게 안타까워서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시켜주는 거야. 도배집 아주머니가 선자리를 주선해준 덕분에 저는
2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선짜리라는 걸 나가보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늦게 결혼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노처녀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선짜리에 나가면서도 남자 쪽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노처녀인데다 변변찮은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저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 많고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살면서 한 번도 부족한 것 없이 자라온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선자리를 인생에서 그냥 한번 좋은 경험한 거라고 생각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남자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자꾸 저한테 또 만나자고 하고 진지하게 교제해보자고 하고 은경씨 제 이상형입니다. 꼭 은경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제가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멀쩡한 사람이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겨우 한두 번 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에 있어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을 해봤어야 했는데 당시 저는 그저 그런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하나에만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내 팔자에 이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금방 연인으로서 교제하게 되었고 한참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겨 예상보다 일찍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하면서도 이상했던 점이 하나 있긴 했어요. 만약 제가 저희 남편 씨 부모님이라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부유한 시댁과는 달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친정가족이 살아있다고 해도 연을 끊었으니 사실상 천혜의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자기들이랑 비슷한 형편을 갖고 있는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애가 생겨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결혼하겠다고 찾아뵈었을 때 정말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남편과 살게 되면서 저는 남편이 절 한눈에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행동, 그리고 생각지 못한 애가 생겨서 온갖 멸시와 비난을 받을 걸 각오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시부모님이 얼른 결혼해라. 우리가 빨리 식장 잡아주마. 라며 마치 제가 도망가기라도 할 것 마냥 서둘러서 결혼시키려는 시부모님 행동이 절대 좋은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죠. 당신 이 반찬 어제도 내왔잖아. 대체 어느 집 가정주부가 같은 반찬을 이틀 영속으로 내놔? 앞서 말했듯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자기 손으로 해본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시부모님 돈으로 용돈을 받으며 살았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업을 해보겠답시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시부모님이 지원해준 돈까지 쫄딱 말아먹은 경험이 있었죠. 사귈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본인이 그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부모님이 잘 사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래서 설마 남편이 30이 훌쩍 넘는 나이까지 일 한 번 안 해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말이 가정부지 저는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바깥일까지 함께 신경 써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생활비로 쓰라고 남편에게 돈을 주긴 했지만 남편이 그 돈을 자기 혼자 다 써버리는 통에 저는 그 돈에 해왔던 도배를 이어오면서 생활비를 버는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낳은 자식들도 제가 다 돌봤습니다. 당신 집에 있으니까 나 일 나갔을 때 애들 좀 봐줘요.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한 번도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환장하겠더라고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는 쉴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 중간중간에 깨고 칭얼거리는 통에 잠조차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데 남편은 돈 없으면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 그러고 매일같이 술 퍼마시고 다니면서 새벽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를 몇 년을 보니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얘기라도 하려고 들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하며 남편은 제게 손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그 폭력성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혹여나 아이들이 남편에게 맞을까봐 서럽고 힘들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저 속으로 삭히기만 해야 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까지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잘 버텨야 해. 정말 자식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혼한 지 한두 달 만에 이미 미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방긋방긋 웃으며 엄마를 부르는 자식들을 보면서 이 힘든 생활들을 견뎠어요. 제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망나니 같은 남편의 횡포로부터도 지켜주고 싶었고요.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억척스럽다, 독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끔씩 그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을 원한다는 게 너무 큰 꿈이었나. 왜 나는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제 삶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고운이 잠든 아이들을 보며 우울감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한 때가 오고 말았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젊었을 적엔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행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이혼에 대해 그리 좋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으로부터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돈을 쓰고 다니고 심지어는 도박까지도 한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아무리 세상에 좋지 못한 편견을 갖고 저와 제 아이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남자와는 꼭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니 우리 이혼하자. 제가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그건 악어의 눈물이었지만 당시 저는 매일같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남편이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해서 그게 진실되지 않은 눈물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죠. 그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는 남편의 호소가 진심이라고 믿고서 기껏 먹은 이혼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남편은 한두 달 바짝 정신을 차린 척 새 사람이 된 척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예전의 남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집안일에는 하등 신경 쓰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고 그 많은 시부모님 재산을 쏙쏙 빼먹으며 자기 좋을 것만 즐기는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그래 조금 더 지나면 정신 차릴 거야 라며 남편이 흘린 눈물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남편이 진정으로 정신 차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날은 없었고요. 제게 있는 새 자식들이 다 커서 결혼할 때까지도요. 자식들이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부족한 형편에서 애들 하고 싶은 것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마음가짐처럼 되지 않는 날들이 많아 제 자신은 제가 참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 사랑하고 따르는 자식들 덕분에 몇십 년의 그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의 결혼을 진행하고 몇 년 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데 정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아이들이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있었지만 그간 고생하면서 3명의 자식을 키워온 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것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막내까지 분가하고 남편과 둘이서 사는데 순간 더 이상 이런 삶을 이어가야 할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 내가 저런 인간의 앞으로 남은 생까지 다 쏟아 부어가면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여야지? 차라리 저한테만 나쁜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겐 좋은 아버지만 되었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제 남편은 한 번도 자식들 교육이나 그런 것에 있어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애초에 어릴 때 식사 챙겨주는 것조차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냉정하게 봐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깝지만 얼마 안 남은 생이 남아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한 마리의 어여쁜 나비가 되어서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봄날에는 꽃내음을 맡고 싶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듣고 싶었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고 싶었습니다. 겨울엔 아무 생각 없이 한방눈을 보고도 싶었어요. 남들에게는 사소할지 모르는 소소한 행복들이 제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행복들을 누워서 TV 보며 배나 끌고 있는 늙은 노인과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을 했으니 이제 부모가 둘 중 하나가 없다고 해도 그리 큰 흠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에겐 여전히 자식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식들이 저희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한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도 있었죠. 그러나 자식들에게 은근슬쩍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보니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게도 자식들은 전부 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얼른 이혼하세요. 사실 전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이혼하시길 바랬어요. 그동안 어머니 혼자 저희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맞아요.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들어하며 아버지를 견딜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도 얼른 이혼하고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자식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결혼해서 지가정 꾸렸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없게도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제게 손을 들더군요. 이제 빼먹을 시부모님 재산도 없고 남편도 늙어 꽤 힘이 없는데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또 여자 타령을 하면서 말까지 함부로 하는 남편을 보며 이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드는 남편에게 또 나를 때린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참고로 우리 애들도 당신이 그동안 나 때리고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 내 편 되어준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리 쉽게 넘어갈 순 없을 거예요. 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진심으로 들렸는지 혼자 궁시렁궁시렁대며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을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이제 자기가 강압적으로 이혼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편지를 한 통 써서 주더군요. 사랑하는 여보. 첫 줄부터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무슨 내용이 쓰여있나 궁금하긴 해서 읽어보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아마 며칠 동안 남편은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이혼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손해인지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혼했을 때 손해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한 남편이었지. 미안해요. 사실 마음속으론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데 내가 워낙 무뚝뚝한 성정이라 그런지 당신에게 느끼고는 있는데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커서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었던 것에는 당신의 공이 너무 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할 동안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남은 생이나마 당신 곁에서 훌륭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이런 날 한 번만 용서해준다면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해줄게. 제가 젊었을 때면 이 편지를 읽고서 정말 남편이 반성했구나라는 생각에 감동했을 겁니다. 실제로 젊은 적에도 이혼하려 했을 때 남편이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한 덕에 제가 이혼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니까요. 그러나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 알 만큼 다 알고 특히나 오랜 기간 남편과 살아왔는데 남편이란 사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딱 봐도 지금 이혼하자고 하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편지였어요. 이제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지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제가 순진하지도 않았고 이미 남편에 대해 알 거 다 아는 이상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침을 뱉었죠. 그런 사탕 발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편지 쓸 시간에 이혼 서류나 작성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했으면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든 아님 화를 내든 둘 중 하나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남편을 일주일 넘게 저를 쫓아다니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정말 다신 안 그러겠다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미 이혼에 대해 확고한 결심을 갖춘 저로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생각이 들 만큼이요. 제가 장 보고 들어오면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기도 했고 그때 지어줬던 것과 같은 편지를 정말 매일 한 톤씩 써서 제게 주는데 제가 만약 조금은 젊었더라면 저런 행동에 이 사람이 정말 이번엔 정신 차렸나 보다 하고 한 번 더 믿어줄 수도 있을 법했습니다. 계속 이런 남편의 행동을 보다가는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제가 먼저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 남편에게 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 계속해서 이런 수작 부릴 시간에 빨리 이혼 서류 작성해서 달라니까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고 애들 도움받아서 내 인생 살아갈 거예요. 이미 나는 젊은 시절에 당신한테 기회를 한 번 줬는데 그걸 차버린 건 당신이에요. 남편은 저를 바보로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한번 넘어가줬다고 해서 그 방법이 또 먹힐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어떤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이런 방법이 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방금 전까지 글썽이던 눈물은 어디 가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변해서는 이 방울망구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때리더군요. 혹시나 몰라서 핸드폰을 챙겨 남편이 있던 방에 들어왔던 저는 바로 112를 불러 경찰에 신고하고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설마 제가 경찰에 자식들까지 다 부를 줄은 몰랐는지 어버버 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연락이 들어간 상황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자식과 경찰들이 저희 집에 몰려왔죠. 자식들은 절 대신해서 경찰들에게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당해온 것을 이야기했고 저는 경찰들의 보호 아래서 큰 아들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큰 아들 집에서 묵고 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며느리가 제가 있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고 오히려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것들을 듣더니 원하시는 만큼 여기 있어도 된다며 편의를 많이 봐줘서 조금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느리에게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창피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어진 물인데 체면이고 뭐고 남편과 이혼이 먼저였거든요. 남편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큰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자식들에게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뭐 내용은 너네가 자식이니 네 엄마 좀 말려달라 이런 건가 본데 제 자식들은 오히려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랑도 연 끊고 정말 남은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저랑 이혼하라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제가 부모복, 형제복, 그리고 남편복은 없어도 그만큼 자식복은 두둑히 있는 모양입니다. 진짜 제 자식들 아니었으면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만약에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 통해서 상담 받아보면 충분히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것은 많지만 소송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어찌됐던 제 남편이자 자식들 아버지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빨리 이혼하지 않으면 큰애들 도움을 받아서 소송까지 갈 테니 괜히 일 더 커지기 전에 순순히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고 이야기를 남긴 상황이긴 해요. 바로 빨리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서 저도 이런 삶은 정산하고 앞으로 남은 생은 조금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부터 남편과 싸우고 각방 냉전 중입니다. 이유는 신우 결혼을 제 돈으로 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 좀 제발 들어주세요. 남편의 주장은 이제 한 가족인데 뭐가 문제이냐는 것인데 결혼한 지 5년 넘은 부부이고요. 유치원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모아둔 돈이 적은 상황에서 한 결혼이라 집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도와주실 여건이 안 돼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각자 월급의 절반이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금 때문에 각자 덜 입고 덜 먹고 살고 있어요. 게다가 딸아이까지 있으니 주말에 공원이라도 잠깐 나가도
돈이 쑥쑥 빠져나가니 모아둔 돈도 없고 지금도 힘듭니다. 절대 풍족하지 않습니다. 남편 아래로 시누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버는 돈 별로 안 되는데 낭비를 너무 심하게 해요. 계약직이라는 핑계로 직장을 엄청 옮기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자취를 했다가 다시 시댁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회사 기숙사에 산다고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사가 조금 뭐라고 하면 그만둔다거나 자기 멋대로 해서 잘리는 듯 하고요. 그렇게 정착을 못하니 돈도 모으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랑 트러블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때려 죽이려고 해서 남편이랑 둘이 가서 뜯어 말린 적도 있습니다. 시누이가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욕심도 많고요. 로드샵이나 거리에 파는 그런 액세서리 말고 백화점이나 이름 있는 그런 화장품 액세서리요. 그런데 시누이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을 모아서 살 생각이 아니라 일단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빚을 내서라도 산 다음에 저질러진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시누이가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다고 1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준다고요. 생활비가 떨어졌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빌려주고 남편에게 말하니 걔는 월급 벌써 다 썼냐고 받은 지가 언젠데 라길래 알고 보니 제가 빌려준 날이 8일이었다고 치면 3일날 월급을 받았는데 그대로 다 쓴 거죠. 그래서 생활비가 없었던 거고요. 대체 뭘 하면 3일날 들어온 월급 다 쓰고 생활비 할 돈조차 없었을까요? 그러다 한 달 전 일이 터졌습니다. 시누이가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모아둔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다고요. 시댁도 도와줄 여건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거나 너네 오빠처럼 대출받아서 가라고 했나봐요. 점점 듣고 파고 보니 시누이가 만나던 사람한테 허세 아닌 허세를 부려서 일이 커졌습니다. 집에 재산이 많다는 둥, 아버지 연봉이 얼마다, 모아둔 돈이 7천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나봐요. 당연히 만나는 남자는 쓸 거 다 쓰면 모아둔 돈은 많은 여자라고 인지했을 거고요. 만나던 사람 집에 가서도 그렇게 말해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 일이 터지고 시댁이 난리 나서 시아버지가 또 한바탕 뒤집어지시는 거 간신히 뜯어 말리고 집으로 오면서 남편과 시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시누이가 기 좀 살려주게 모아둔 돈 없냐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물었는데 이렇게 된 거 나이 더 먹기 전에 시집은 보내야 하는데 우리처럼 빠듯하게 살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돈 좀 보태주자고. 그러면 시누이 기도 살려주고 거짓말도 들통 안 나고 좋지 않냐고. 모아둔 돈 좀 쓰라는 거예요. 솔직히 모아둔 돈 없습니다. 딸아이 키우랴 대출금 갚으랴 돈을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모아둔 돈이 없냐고 물어서 코웃음 치면서 그럼 당신은 모아둔 돈 없냐니까 자기는 없대요. 그때부터 차 세워두고 말싸움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말은 넌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숨겨둔 돈 비밀로 하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통장이고 뭐고 다 꺼내서 봐보라고. 적금이나 저금 통장 있으면 그거 다 시누이 주겠다고 조사해보라고 해도 시누이 안 도와주려고 숨겨둔 돈 안 꺼내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랑은 말도 안 섞었고요. 시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한 번만 시누이 도와주면 안 되냐고. 남편에게 들었다는데 대체 뭘 들었다는 건지 모아둔 돈 주기 싫으면 친정에다가 살짝 거짓말 보태 말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바쁘다고 끊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디에 돈 빌려서 시누이 결혼시킬 생각 하나도 없으세요. 자기가 그렇게 산 거 누구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냐고 냅두라고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돈 빌릴 곳 없나 쩔쩔매시고요. 시누이도 한 번만 도와달라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욱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는데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려고 거짓말을 했냐고. 거짓말한 걸 밝히던지 대출을 받아서 거짓말을 숨기던지 자초한 일이라고 했는데 바로 정색하면서 대출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화까지 내면서 말하는 게 수상해서 지식인 같은 곳에 물어봤는데 아마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신용 등급이 낮거나 전에 받은 대출금 때문에 대출을 또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냐는 답글이 달렸는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왜 시누이 결혼하는데 친정에 말해가며 돈을 빌려서라도 시누이 결혼을 시켜야 하죠?
시댁만 가면 시누이는 저에게 여자가 손이나 팔에 아무것도 치장하고 다니지 않으면 얕본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솔직히 꼴보기 싫고 어이가 없고 속이 뒤틀립니다. 있어도 주기 싫은데 없는 돈 가지고 사람 닥달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추가합니다. 집, 회사에서 댓글 달리는 거 계속 확인했는데 제가 정상이더군요. 물론 제가 정상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도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다 사정사정을 하니 제가 냉혈한 인간인가 잠시 저를 의심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욕해주셔서 속 시원했습니다. 시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방법을 생각 못한 것은 아니지만 시아버지가 워낙 불같은 성격이시라 정말 시어머니도 죽이려 드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시누이 역시 사기 결혼이니 여기서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음 결혼도 막을 생각이고요. 아직 뭐라 말씀드릴지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생각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거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남길게요. 남편이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관리 잘하라는 남편이 아마 대출 받아줄 거라는 댓글도 봤습니다. 대출을 만약에 이미 받은 거라면 저는 확실히 이혼할 거고요. 아직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사단이 나더라도 따라다니면서 말리겠지요. 시아버님께 말씀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혼자 뭐라 말해야 할지 정리해서 결국에는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은 저희가 얼마나 아끼며 살고 지금도 아등바등 살고 있는지 잘 모르셨는데 시아버지께 말하면서 우리 형편을 이러이러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괜히 안쓰러워하시거나 미안해하실까봐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누이 죽이려고 하는 시아버지 두 손으로 뜯어 말리려고 했겠으나 얄미워서 안 말리고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는데 남편이 당신 뭐하고 있냐고 아버님 잡으라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론은 당분간 저는 친정에, 남편은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남편은 분명 자기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알고 보니 모아둔 돈은 꽤 있었습니다. 어느 틈에 그렇게 모아놨는지 의문일 정도로 말이죠. 배신감마저 들더라고요. 자기도 돈을 모았으니 저도 모은 돈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돈 시누한테 쓰기 아까워서 없다고 거짓말하고 제 돈 쓰려고 했던 겁니다. 보물창고 마냥 제가 모르는 통장도 따로 있었고 피 섞인 지 동생한테 지 돈 주기 아까우면서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제 돈은 어땠을지 생각을 안 해봤나봐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딸 결혼시키고 싶으면 나가서 둘이 살으라고, 나는 도저히 애의 허풍은 못 들어주겠다고 자식 새끼 아니라고 엄청 화를 내셨고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아버지는 시누이와 결혼 약속했던 남자 번호 달라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번호를 줬는데 그때도 정신 못 차렸는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시아버지께 대충 들어보니 연락이 닿으면 만날 약속을 하고 결혼은 양심상 절대 못 시키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허풍 떤 재산이 많다는 둥, 아버지 직업이 좋다는 둥 하는 그런 소리가 걸리니 말이죠. 호란이 있고 나서 다음날 출근 중에 시어머니께 전화 오셨더라고요. 자기 딸내미 잘 되는 꼴이 그렇게 못 볼 꼴이었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음을 곱게 써야 네 자식들도 따라간다고, 누가 누구 보고 할 말이신지 할 말은 많았지만 내내 하고 끊었습니다. 속은 시원하네요. 시아버지는 시댁일이라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말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똑똑한 며느리 둔 것 같다고 자랑스러워 하셔서 오히려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기 결혼으로 이어져도 시누이한테나 시댁한테나 불행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꼭 시누를 해하려고 한 행동만은 아닌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니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추가합니다. 이혼이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도 있을 뿐더러 아이가 있으면 더욱더 하기 힘들어지는 게 이혼입니다. 게다가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양육권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떨어져 있으려고 딸애와 친정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고작 시누이 때문에 제 인생 마치고 이혼부터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통장이 따로 있었던 것을 안 것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니네는 없는 돈 왜 며느리한테 만들어 오라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던 도중에 남편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넌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마누라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냐고 하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떨결에 말해버린 것이고요. 모은 돈도 1,000만원 조금 넘게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놀랐습니다. 다시 살게 돼도 이 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신뢰감을 많이 잃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연락 두절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속인 것도 동생만 챙긴 것도 사실 누구보다 남편이 잘못했지만 그렇게 사과할 줄은 몰라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되찾고 네가 제일 문제다. 비열하고 너만 아는 인간이다라며 욕을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면 진짜 가족은 나인데 나를 이용해 동생을 챙기려 했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각서와 녹음본을 받아낸 후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그 1,000만원을 저한테 쓰겠냐마는 일종의 사과의 액션으로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 순순히 주더라고요. 이혼이 무섭기는 했나봐요. 정작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리고 신우는 결국 결혼이 파토나고 지금 입 대빨 나와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는 중입니다. 그러니 저도 머리 아픈 일 없고 오히려 살만 나는데요. 제가 한 남자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이걸 계기로 신우가 정신 차리고 돈이라도 좀 모았으면 좋겠네요. 인생 선배로서의 바람입니다. 함께 고민해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오전 9시 더 재미있고 다양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